저는 중국 북부의 중소도시에서 태어나 오직 공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붙들고 살았고 부모님은 제가 출세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내어주셨죠. 그런 노력 끝에 저는 베이징대 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그것은 어쩌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엘리트의 길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게 세상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커지고 있고 우린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주변 나라들은 그저 참고할 존재일 뿐. 특히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제게 관심밖의 나라였습니다. 작고 깔끔한 나라. 질서는 잘 지키지만 영향력은 약한 나라. 기술력도 문화도 우리보다 한 수 아래.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건 늘 그 확신을 깨트리는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건축학을 전공한 저는 졸업 후 중국의 대형 건축 설계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첫 해외 출장지로 한국 서울을 지명받게 되었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하필 한국이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일본이라면 모를까? 한국에서 건축을 배운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상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건축기업과의 협업이다. 지금 아시아 건축 트렌드는 한국이 이끌고 있다. 직접 가서 보고 배워와라.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배워와라? 제가 한국에게 배울 게 있다고?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한 저였고 해외 잡지에 실릴 만한 모형도 수없이 설계해봤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니 그건 제 자존심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죠. 출장 당일 저는 그 어떤 기대도 없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되뇌었죠. 도대체 뭐가 있다고 배우러 가란 말이지? 그냥 형식적인 협업 아니야? 대충 얼굴만 맞추고 오면 되겠지. 한국이라 딱히 설레는 나라는 아니네. 하지만 그건 몰랐습니다. 그 생각들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버릴 거라는 걸요.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고 출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줄을 정확히 맞춰 서 있었고 정해진 방향으로 아무런 혼란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밀지도 않았고 불평을 하지도 않았죠. 그 질서 속에서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중국에서는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소란과 혼란은 당연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그게 일상이었기에 여기는 뭔가 연출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이 나오는 곳에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밀치거나 새치기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공항 맞아?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정말 이상하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운이 좋았겠지. 어떤 날은 조용할 수도 있지. 한국이 전부 다 이렇진 않겠지.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단 하루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숙소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까지 저는 계속해서 익숙하지 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시가 너무 정돈돼 있었어요. 불빛은 과하지 않았고 거리엔 흙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밤늦은 시간 여자 혼자 걸어 다니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다닌다고? 무섭지 않은가? 아니,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걸어가고 있네. 심지어 놀란 건 그런 풍경을 본 저 자신이 놀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걸 놀라워하지? 내가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긴 건 아닐까? 정말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던 걸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믿고 있었던 세계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작고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운 수많은 통계, 그래프, 도표 속엔 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가치가 이 도시엔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그 모든 걸 깨닫게 되기까지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호텔 첫날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저는 선배님과 함께 본격적인 서울 시내 답사 일정에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향한 곳은 강남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 협업 파트너로 선정된 한국 회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발 전까지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우리가 우위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 주고 외주 맡기는 입장 아니야? 중국이 훨씬 시장도 크고 기술도 앞서 있는데. 그런 교만함이 제 안엔 아직도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디자인 스튜디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건축 공간 전체가 디자인 그 자체였습니다. 건물 외관에서부터 인테리어, 동선, 채광, 향기, 심지어 배치된 잡지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곳에 흐르는 고요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모두가 묵묵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움직였습니다. 중국 대기업 특유의 고함이나 갑질, 공기 같은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강한 집중력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 디자이너가 발표한 고급화 전략 제안서를 보며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색채 구성, 공간 활용, 동선 심리학, 사용자 경험 디자인.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건축이 어떻게 사람의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던 그의 목소리는 저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쁜 건물을 만들고 있었구나. 하지만 한국은 사는 사람을 배려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오후, 우린 서울의 여러 시범 공간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카페, 쇼룸, 갤러리, 호텔, 라운지까지. 그중 한 곳에서 한 문구가 적힌 벽을 보았습니다. 공간은 기능보다 감정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 순간 뭔가가 심장을 툭 치고 지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능성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한 건 맞지만 그 안엔 감정이 없었어요. 속도는 있었지만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이 이상하게도 제게 익숙해지는 느낌. 그리고 그 익숙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어딘가 내면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중국의 우월성은 정말 진실일까? 속도보다 중요한 건 어쩌면 방향 아닌가?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은 일정 없이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선배님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공간들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걷다가 들른 한 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한국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선배님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던 이미지랑 다르지? 네, 너무 다릅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깔끔한 정도겠지 싶었는데 이건 그냥 정돈된 걸 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우리는 그동안 너무 눈을 감고 있었거든. 선배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왕하오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분명히 있어. 지금 이 순간도 한국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 그게 진짜 강한 나라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바뀌는 나라. 그날 오후엔 지하철을 타고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의 소도시와 주택가 디자인 사례를 보러 가는 길이었죠. 지하철 안. 처음 타보는 서울 지하철은 상하이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전화통화도 시끄러운 대화도 없었고 승객들은 대부분 독서나 스마트폰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선배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선배님, 여긴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없어요? 선배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한국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몰상식하다고 생각해. 흡연실이 따로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예의가 있어. 중국처럼 아무 데서나 피우지 않지.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흡연실이 있어요? 따로요? 응, 조금만 잘 보면 거리 중간에도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며칠 전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유리로 된 박스 같은 공간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흡연실이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차이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출장이 끝났고 저는 다시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지 않았고 지하철역에선 고성이 오갔고 식당에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예전엔 이게 일상이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낯설고 거슬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우리는 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요. 한국에서 보낸 그 짧은 일주일이 저라는 사람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걸요. 며칠 뒤 고향으로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고 그 중에는 10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소박하지만 근사한 집을 지어놓고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왜 한국을 떠났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알겠더군요. 그냥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래도 기회만 된다면 난 또 한국 가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또 가고 싶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배우고 싶다. 그들의 조용한 힘을. 서울 출장에서 돌아오고 며칠 뒤 저는 짧은 휴가를 내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광둥성 중부의 평범한 소도시, 어릴 적 친구들과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은 들떴고 상하이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으슥했습니다. 그래도 난 이제 다르지. 서울도 다녀왔고 글로벌 프로젝트도 참여했으니까. 그런 저를 반겨준 건 낡은 골목길과 늘 그 자리에 있던 오래된 포장마차, 그리고 그보다 더 반가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하오천. 와, 진짜 오랜만이다. 상하이 사람 다 됐네.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 이제. 서로 반갑게 어깨를 두드리고 옛날처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모임엔 특별한 친구도 함께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와 함께 공부하며 경쟁하던 리네이. 지금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였죠. 리네이는 말 그대로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어땠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리네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좋더라. 근데 내가 느낀 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리네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인생 두 번째 진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오천, 너 그거 알아? 나 원래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했었어. 영주권도 고민하고 부모님도 모셔오고. 근데 결국 돌아왔지. 왜? 조건이 안 맞아서? 아니, 너무 좋아서 무서웠어.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더라. 작게? 응. 한국이 날 억누른 게 아니라 내가 한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 버스는 제 시간에 오고 어디서든 청결하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리네이의 말은 한참 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존중, 편안함, 그리고 무서움. 한국이 그렇게까지 좋아? 리네이는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오천, 너 잘 들어. 한국이 대단한 건 GDP나 수출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야.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어. 한국은 그게 문화야. 우린 아직 제어, 규칙, 통제 이런 걸 먼저 배우잖아. 근데 거긴 스스로 판단하고 배려하는 게 기본이야. 그게 차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네이가 말한 그 모든 걸 제가 서울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 지하철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노약자석을 비워두고 누구 하나 소리치지 않던 그 차분함. 횡단보도 앞에서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줄을 서던 사람들. 흡연실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던 그 매너. 그건 시스템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문화였습니다. 하오천, 중국은 아직 커지고 있는 나라야. 근데 커지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달라. 우린 속도는 빠른데 방향은 아직 불분명해. 한국은 그 반대야.
느릴지 몰라도 방향이 명확해.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린웨이는 10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저는 단 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7일 만에 제가 평생 배운 것을 되돌아보게 만든 한국. 그 나라를 나는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썼습니다. 오늘 나는 10년을 한국에서 살아온 친구에게 7일간의 기억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자랑이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 고향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린웨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왜 돌아온 거야? 그렇게 좋았으면 계속 살 수 있었잖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한국어 못하시니까. 고향이 그리웠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지금도 그리워.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그 말을 끝으로 우린 헤어졌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걸 나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뉴스 속 성장률, 기술력, 도표 따위로 한국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우월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월함은 남을 얕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남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상하이 사무실로 돌아와 일상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눈앞에 설계도면, 치열한 브레인스토밍, 매일 반복되는 996 근무제. 그런데 어딘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죠.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 조사 중 한국 디자인 포럼에 발표된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의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자인은 곧 존중입니다. 공간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기에 그 사람이 누구든 안전하고 편안하며 존재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빠른 마감과 화려한 포트폴리오에만 집중해왔는지를 그 짧은 문장이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속도, 크기, 기술 수치. 우리가 자랑해왔던 건 대부분 외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건 그 외형 뒤에 숨겨진 사람의 삶에 대한 예의였죠. 한 번은 후배 디자이너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오천 선배, 왜 요즘 도면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싶어. 공간의 감정을 담고 싶어. 누군가에게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 이후로도 한국 출장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무심히 멈추던 차량, 지하철 노약자석을 비워두던 노신사, 혼자 야경을 감상하던 여성의 평온한 표정, 조용히 인사를 나누던 호텔 직원의 미소. 그 하나하나가 제 삶의 기준을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은 우리보다 작고 단순하고 그저 정돈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한 과거의 제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나라는 남에게 나 강하다고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조용히 자기 길을 걷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친구 린웨이의 말이 가끔 떠오릅니다. 중국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성숙해지는 길 위에 있어. 우리는 아직도 보여주는 나라고 한국은 이제 느껴지는 나라야. 그 말이 이제는 깊이 와 닿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에 서로를 밟으며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나 다음번엔 한국으로 다시 출장을 갈 것 같아요. 그래? 또 거기 가는구나. 응, 이번엔 그냥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알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그래. 잘 다녀와라. 다녀오면 또 뭔가 더 많이 배워오겠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해외 출장은 그저 스펙이었고 자랑거리였고 누군가에게 내가 잘 나간다는 증명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그냥 알고 싶어서 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조용히 웃을 수 있는지를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고백을 이 영상 끝에 이렇게 남깁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을 뿐이었고 그 조용함 안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용한 걸 약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진리였습니다. 내레이션 멈추며 화면 어두워지고 흰 자막 천천히 올라감. 때로는 불편함이 진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은 단 하루만 해도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당신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울컥하셨나요? 혹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일상의 풍경들, 질서 있게 서 있는 줄, 조용한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낯선 사람을 향한 작은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셨나요? 이 채널은 그런 보이지 않는 감동을 전합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고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연들을 통해 사람 사는 이야기, 배려와 존중, 그리고 삶의 품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느낀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다면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지 알림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약속입니다. 좋아요는 당신이 느낀 따뜻한 감정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고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신다면 이 영상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이 채널을 처음 보신 거라면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이 놓치면 아쉬울 또 다른 감동 사연이 지금 화면 오른쪽에 추천되고 있어요. 그 영상에서도 오늘처럼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그 안에서 얻는 위로와 감동은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조용한 힘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작은 감동이 큰 변화가 되는 그날까지 걸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